투자에 있어서 고락이라는 것, 자산 토크나 도대체 왜 부의 통제 시스템의 초석인지,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연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투자가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뭘 하면 난 다 실패하고 세상은 나 빼고 다른 이는 다 잘난 것 같고 나보다 더 나은 출발선에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고통스럽다.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고통스러운 게 다 이렇죠. 세상의 고통이 이렇죠. 세상에 누구든 하지만 들여다보면 각자만의 고통이 존재한다. 저는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갈망하기에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삶은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다 저마다의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자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인생은 그냥 고통투성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즉 마음 먹기에 따라 집이 없이 떠돌아다녀도 자기 강아지랑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궁궐 재벌집에 살아도 하루하루가 지옥인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같이 있는 사람이 지옥이면 지옥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하는 투자에 있어서 우리의 고통은 내가 투자한 것만 안 오르는 것 같아서 그죠? 아니면 투자하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거나. 자,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세상은 원래 내 마음대로 되는가라는 질문에 원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다 세상이 되면 이미 세상이 붕괴되죠. 모든 사람은 다 부자 되고 싶고 모든 사람은 다 안 죽고 싶고 모든 사람은 다 잘나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다 이쁘고 싶고 그렇잖아요. 다 잘생기고 싶고 원래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자, 그럼 원래 투자 역시 세상의 일부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하면 투자도 원래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이 원래 고통스럽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세상의 일부인 투자도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왜 그러면 고통스러운 투자를 사람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할까?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남 탓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괴롭고 막 침팬지들이 몰려와서 하잖아요. 왜 올라간다고 하는데 안 올라가냐? 왜 불장이 안 오냐? 불장은 언제 오냐? 막 괴롭잖아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투자가 빨리 돈 벌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투자를 할까? 왜 침팬지들이 투자를 할까? 고통스러운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돈을 벌어서 기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바로 락이다. 락. 즐거움, 락인데, 자, 그럼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의 고는 우리가 갈망하는 즐거움의 락,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고락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그렇다. 고락이란 고통의 고, 즐거움의 락은 늘 함께하는 쌍둥이 같은 존재다. 이게 왜 쌍둥이냐? 바로 이 둘이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고통과 즐거운 락, 이 두 개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바로 뭐다? 바로 욕망이라는 근원에 있어서다. 그러니까 내가 욕망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 사회에 사는데 돈이라는 물질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을 누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욕망을 안 하면, 뭔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안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추구하는 락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고통과 락이 세트라고 했죠. 근데 이 사회 시스템에서 욕망하는 게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욕망을 안 하면 고통스럽지 이유가 없어요. 원하는 게 없으면, 이루어지고 싶은 게 없으면, 원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고통이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 애초에 아예 나는 큰 기대 안 해. 이건 뭐예요? 미리 내가 고통을 덜 느끼기 위해서 락을 적절히 차단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미 기대값을 줄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미 우리 생각의 전술인데, 내가 추구하는 락이 없으면 고통도 없죠. 그래서 욕망하지 않으면 즐거울 일도 없고 고통스러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가 내가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즐겁고 싶어서 돈 벌어갖고 뭐도 하고 싶고 돈 빨리 벌고 싶고 이러니까 큰 돈을 벌고 싶으니까 투자를 하는데, 그건 내가 욕망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욕망은 뭐예요? 즐거우니까 하는 건데, 즐거우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도 따라오는 거네요. 뭐다? 뿌리가 욕망이라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근데 이 둘 다 안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우리는 이걸 해탈이라고 불러요. 해탈. 이제 불교에서 보통 이제 쓰는 단어인데,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을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당연한 결과값이라는 거다. 우리가 즐거우려고 했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요. 나쁜 게 있으면, 악이 있으면 선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악이 없으면 선의 개념이 없잖아요. 다 착한 사람만 있으면 악의 개념이 없으면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죠. 원래 양쪽 개념은 음과 양처럼 반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밸런스입니다, 다. 그래서 모든 건 밸런스인 건데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어야만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우리 침팬지들이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즐거움만 얻고 싶고 고통은 싫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라고 하면 나는 낮만 있고 싶고요. 밤은 얻고 싶지 않아요. 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답을 딱 드리는 거예요. 투자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즐거움을 욕망하지 않는다. 투자를 통해 돈 벌려는 생각 자체를 버린다. 그냥 내가 일한 만큼 쓰고 내가 그 일한 만큼으로 번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것만 갖는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의 큰 즐거움을 쫓아서 뭔가 욕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도 없어요. 투자해서 마이너스 될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해서 리스크 질 일도 없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저는 예전에 되게 나약한 삶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오래전에 제가 사업을 일찍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친구들을 보고 소소한 삶을 사는 친구들을 보고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주 오만한 저의 젊은 날에 오만한 저였죠. 아주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소소한 삶이 전 그렇게 봤지만 지금은 굉장히 멋진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옷을 찾은 거잖아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욕망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이게 나쁠까요? 그렇죠? 저는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은 자, 두 번째 방법. 고통과 즐거움은 바로 고락이라는 하나의 세트라는 걸 깨닫고 위에서 얘기했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고통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는 건 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고통이 있다는 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원래 인생이 고통스럽고 원래 투자는 더 고통스러운 걸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시장의 정의에서도 언급했죠. 우리를 상도덕이라고 부르는데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기 바라는 바보가 없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시장에서 사람들이 내가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인내도 안 하고 쉽게 돈 버는 것만 바라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남 탓, 시장 탓, 정치 탓, 세상 탓을 하잖아요. 탓은 제가 진짜 오늘 글을 쓰면서도 진짜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탓은 내 자신에게 주는 마약 같은 안정제이기 때문에 탓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남 탓은 안 하는데 물론 뭐 저도 인간이니까 남 탓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웬만한 근원의 문제를 이제 저에게서 찾는데 내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탓을 통해서 쉽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남 탓을 하면 좀 편해져요. 왜냐하면 나를 화살표를 찍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탓은 진짜 마약 같은 안정제다. 그러니까 진짜 탓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강력하게 압축해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더 혹독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정의롭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금융 엘리트와 경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세상은 불평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나간다. 계속 생각을 해라. 그 어떤 누구도 자신만의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런 관점에서 세상은 공평하다. 아까 얘기했죠.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다 비극이 있다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 우리 스티브 잡스 형도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 고통에 있는 순간에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결국에 피할 수 없는 건 죽음이고 어차피 누구나 죽고 죄를 지면 그 값은 언제나 치른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불평등하다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결국에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비극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장이 오냐냐 안 오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산 토큰화에 대한 왜 자산 토큰화가 앞으로의 시대적 방향성으로 진짜 무서운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세상의 모든 부는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는 시대적 방향성이다. 그래서 올해 초에 BIS가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BIS가 한국은행에 찾아와서 한 말 우리 한국은행 이제 앞으로 자산 토큰화도 하고 CBDC도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고 갔죠. 미팅을 하고 갔죠. 총재랑.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최근에 자산 토큰화를 준비하고 있죠. 블랙락부터 웬만한 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통찰한 코인이라는 게 새로운 부의 바구니가 되는 세상, 그것이 펼쳐지고 있는 거다. 우리가 어슴새벽 천을해서 수년 동안 새로운 부의 바구니가 온다라고 했던 게 자산의 토큰화로 오고 있는 거죠. 각 나라의 시스템에 따라서 흩어져 있던 세상의 부가 왜 금융일리트에서 전 세계 부가 통제되어 가는 시대로 가는 것이 되는지 짧게 이야기해보면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도반분들에게 지난주 글에서 잠깐 얘기해드렸던 건데, 한국을 예로 들면 한국의 부동산은 부동산 전산 시스템 등기나 이런 거에서 돌아가고 있죠. 누구 등기 명의되어 있는지 돌아갑니다. 한국의 주식들은 예탁 결제원 시스템에 돌아가요.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든 건데 일본도 그렇고 어디나 다 각자의 시스템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자산 토큰화로 금융 엘리트가 전 세계 부를 다 흡수해 가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국의 모든 증권사들이 최근에 준비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 그들이 대부분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SK는 일본 블록체인 코인 위에다가 하겠다고 했고, 신한 어디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 헤데라 이런 데 쓰고 있고, 엄청나게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 미국들의 초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을 가져다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미국의 초기업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해 놓은 데는 어디예요? 거긴 다 금융 엘리트가 투자해놨습니다. 주주로.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미 대부분 블록체인 기업들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산의 토큰화 준비하고 있고, 이더리움 계열, 리플, XRP, 레저, 헤데라 이런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딴 데도 많고, 솔라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눈치 빠른 사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 헤데라 이런 전 세계 부를 쥐락펴락하면 금융 엘리트 손에 있는 자산들이죠. 여기들이. 자, 그러면 원래는 한국의 주식, 부동산, 미술품, 회원권 모든 자산들이 한국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갔어요. 한국이 통제가 했죠. 한국에 있는 그냥 정부라든지 한국의 기업들이 그냥 한국이 통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이 통제했고. 자, 근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거 마찬가지인데 그 나라만의 시스템에서 돌아가던 전 세계 자산들이 이제는 자산 토큰화라는 이름으로 한 곳에 모이게 돼요. 어떻게 된다? 그 수많은 전 세계 웬만한 이제 기업들 이런 데들은 블록체인 기술 준비를 안 했으니까 미국 초기업들 걸 가져다 쓴다고 했죠. 그러면 그 위로 다 올라가요. 그렇죠? 금융 엘리트가 설계한 토큰 시스템 위로 전 세계의 부동산, 회원권, 주식 이런 게 다 올라가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죠. 자기네들 시스템 위로 자기네들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거기는. 한국은 한국의 주식이 미국 시스템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각 나라들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자산들이 특정 블록체인 바구니에 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이더리움이 스테이킹한 비율이 20%가 점점 많아지면 이더리움이 그 스테이킹 자산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으로 담길 수 있는 자산들이 점점점 근본이 많아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아발란체 위에다 담기고 어디 위에다 담기는데 한국의 주식이 만약에 아발란체 위에 어디에 또 올라가요. 증권사에서. 그러면 아발란체 위에 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담보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발란체 시총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발란체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아발란체를 많이 들고 있는 원래 통제하는 데들은 어디예요? 금융 엘리트일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시스템을 태초에 탄생시킨 그들이잖아요. 이렇게 바로 전 세계에 있던 흩어져 있던 많은 자산들이 자산 토큰화라는 이름으로 금융 엘리트들이 미리 선점해놓은 그 블록체인 위에 다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전 세계 부를 누가 통제한다? 금융 엘리트가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그래서 이 수혜는 누가 가져가냐? 당연히 블록체인 시스템 초기에 설립한 집단이 가져간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각 나라 개별 시스템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물론 어느 정도 여러 코인들로 파편화가 있겠죠. 단 한 개 코인 위로 리플 위로 다 올라가고 비트코인 위로 다 올라가고 이렇게 안 됩니다. 아발란체, 솔라나, 헤데라 수많은 것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되지만 결국에 그것들 대부분을 갖고 있는 건 하나의 집단이다. 그래서 전 세계 단일 화폐, 전 세계 단일 정부, 이게 그냥 말이 음모론으로 단일이 되는 거라 그렇지 단일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서서히 그냥 그 대부분의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집단 몇 개가 그걸 갖고 있겠죠. 그 종족이 어디다?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대인, 이제 금권 세력인 유대인들이 그걸 대부분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산의 토큰화의 마지막 활용 점정은 부동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집이 토큰화가 돼요. 내가 쉽게 팔고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지금 집 하나 파는데
뭐 10억, 20억 누가 안 사주면 못 사잖아요. 근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움직이는 동산이 돼요. 그래서 10억, 20억에 누가 사줘야 되는데 이제는 10억짜리 집을 100개, 1000개로 쪼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냥 투자 상품이 되죠. 그러면 유동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내 집을 쉽게 팔 수 있어요. 내 집이 쉽게 코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에 탐욕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산 토큰화 시대에 엄청나게 오르는 코인 주식을 쫓아서 내가 가진 집을 쉽게 거래 현금으로 유동화해서 이는 마치 카지노에서 카지노 칩으로 바꿔주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투자 시장에 뛰어들게 될 거고 탐욕 훈련이 안 돼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카지노에서 여러분들이 5대5 확률로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확률은 5대5지만 환전을 해줄 때 딜러 피가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게임을 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카지노의 함정은 거기 숨어 있습니다. 딜러 피에. 그래서 결과는 늘 말 안 해도 뻔하지만 대부분 카지노 칩을 날리듯 내가 가진 집을 날리게 되고 진정 그들이 원하는 대부분 사유재산이 없는 시대로 흘러간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자산화 토큰화의 이제 침팬지 대중 투자자들한테는 종착지고 시대적 방향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침팬지가 아니니까 이거 되면 안 되겠죠. 자산 토큰화 코인들의 헐값에 투자해놓고 여러분들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그냥 그거 들고 있거나 불장 때마다 좀 팔으셔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통찰한다면 불장이 올까 안 올까 이 걱정, 그 답은 우리가 스스로 내리고 선택하면 된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자산 토큰화 시대적 방향성을 안다면 수축과 팽창의 이론만 생각하면 된다. 결국에 미래는 코인 세상으로 모든 부를 담게 될 거고 결국에 우상해야 하는데 모든 대중이 투자해서 돈을 버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혹독한 겨울과 뜨거운 여름, 가을이 존재하는데 반드시 수축, 인내 시기를 지나야만 팽창이 일어난다. 이 개념만 이해하면 불장이 안 오냐로 돈을 투자하고 이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불장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가격이 빠지면 팔고 오르는 침팬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불장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침팬지들이 많기 때문에 불장은 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침팬지들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침팬지들이 많이 몰려와서 모두가 침팬지가 바나나를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불장은 끝인 거죠. 지금 역설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니까 역설적으로 불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확신하면 그때는 불장의 꼭대기에 있는 거고요. 투자자 구할은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파는 침팬지 대중 투자자인 것은 시대가 100년이 지나나 1000년이 지나나 절대 안 변합니다. 인간은 이 시장에 참여하는 인간이라는 그 본성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2년, 3년의 시간을 수축했기 때문에 이제 1년의 팽창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고 지금 1년의 팽창 앞두고 있는데 이 팽창 앞두고 있는 거를 침팬지들은 모르고 있고 바나나 먹으려고 아직 안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팽창이 오는 거고 1년 중에 대부분은 오르고 절반을 빼는 절반의 되돌림의 법칙을 반복을 해요. 지금 10월 달에 좀 오르다가 다시 좀 되돌려서 뺐죠. 이제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러다 여러분들 기분 좋으면 다시 또 침팬지들이 좀 사볼까 하면 다시 또 절반을 뺍니다. 이렇게 가다가 오직 이 4개월 동안 오직 급등하는 J커브가 나와요. 그때 침팬지들은 환호하죠. 나는 드디어 침팬지에서 인간이 되었구나. 난 천재구나. 라고 환호할 때 끝납니다. 불장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침팬지 형제들이 몰려오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분들은 반드시 바나나를 쫓아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